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밤부터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내내 게릴라 호우가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릴라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강물이 불어나 한강공원에 시민이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조치 강화를 공언했지만 취재 결과 2달 전 같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대피 방송이나 통제 등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일부 화학물질 화재 진압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와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열을 빠르게 낮춰주는 D급 소화기도 공인 기준이 없어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진화가 안 되는 등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인공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부서지면서 100개가 넘는 파편이 우주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1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게릴라 호우가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제주 해안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관광객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제주도는 오후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의 첫 장마는 내일 밤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걸로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태풍급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비구름은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해 오면서 30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강한 남서풍에 의해 강풍, 풍랑특보도 예상되고 있고 강한 남서류가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은 일요일 오후쯤 한반도를 빠져나가겠지만 그 자리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띠 형태의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면서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엔 일주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려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말 중부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년 전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최근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만조 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한강 수위도 올라가 지대가 낮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이 침수된 겁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매달 금음과 보름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당시 서울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물이 차오를 당시에도 현장을 통제하는 인원은 없었고 대피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재작년 사고로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조기가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겨울이나 봄에는 유량이 적어 대조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매일 8차례 해오던 관련 안내방송을 지난 4월 사고 이후에는 10차례로 늘렸고 침수 인접 시기 안전보안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주변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 10대 중에 6대는 주차 중에 피해를 봤지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은 심지어 차량도 들어올릴 정도입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의 모습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살이 차량에 충격을 주자 블랙박스 녹화가 시작되고 물살에 차량이 떠밀리며 화면도 자연히 돌아갑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의 60%가 이처럼 주차 중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2년에는 그 비율이 66%까지 높았습니다. 차량을 모두 다 대피시키지 않더라도 이처럼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문제는 기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삼성화재 측이 침수 우려가 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도림천 일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곳이 미설치였고 10곳 중 2곳은 심지어 2022년 당시 침수 피해를 본 곳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처럼 처음에는 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다가 몇 세대 이상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할당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단지 규모별로 차등화둬서 약간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막이판 설치와 함께 위험한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서 차주에게 급히 대피하도록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차량 대피 알림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송파 공영버스 차고지에서 소방 차량 10대와 전기버스 7대를 동원해 전기버스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내 전기버스 보급이 늘면서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량 분산과 효과적인 초기 화재 진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버스 화재 특성과 화재 진압 방법 이해, 차량 위쪽에 배터리팩이 있는 전기버스 특성에 적합한 물 분무 방법과 특수 차량 활용 초기 대응법 숙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보유 등록 대수는 1,266대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는 192건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당시 리튬이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해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는 리튬처럼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부가 배포한 사고 대비 물질 진화 매뉴얼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는 물에 반응하는 리튬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리튬이 한참 연소한 뒤에야 물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순수한 리튬의 경우 진압 방법이 있지만 전지 속에 든 금속 상태 리튬이 폭발할 땐 불을 끌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리튬이 건전지 이제 본체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화 약제도 지금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리튬처럼 물과 만나면 반응하는 위험물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화재나 누출 때 피해를 줄이도록 사고 대비 물질 대응 정보집을 만들어 소방서와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집에 나온 일부 화학물질 화재 진압 방법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금 등에 쓰이는 시안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소화제로 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역시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점화 가능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재 진압 요령에 물이 소화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인포 가이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화학물질은 모두 5종. 정부는 해당 방법이 맞는지 실제로 검증을 거쳐 오류가 확인되면 올해 안에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 화재 사고 같은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 속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과 소방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 없어 열을 빠르게 낮추는 이른바 D급 소화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공인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불이 제대로 안 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튬 전지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리튬 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흔한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D급 소화기들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 전지 3개에 불을 붙이고 D급 소화기 한 통을 쏟아부었지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온도가 400도씨를 넘나들어 종이를 갖다 대면 그을리는 등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200도씨 이하로 못 떨어뜨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에 계속 쌓여 있었다면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같은 D급 소화기지만 성능 차이를 보인 겁니다.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지만 1년 넘도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업체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고 성능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다양한 종류의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차례차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부서지면서 인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우주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소유한 위성이 협정 세계 시간으로 지난 26일 16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1시에 지구 저궤도에서 분해됐습니다. 우주사령부는 위성에서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는 파편이 100개 넘게 나왔다면서 즉각적인 위협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사건 때문에 위성 인근 궤도에 위치한 ISS에 탑승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약 1시간 동안 우주선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문제의 러시아 위성은 지구 관측용으로 2022년에 퇴역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고와 관련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자사 공장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보잉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쪽 랜턴 지역에 있는 자사의 공장에 전 세계 10여 개국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불러 안전과 품질 문제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잉 측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엘리자베스 룬드 품질 총괄 수석 부사장은 지난 1월 발생한 동체 구멍 사고의 원인이 비행기 조립 과정에서 볼트 누락 탓임을 인정했습니다. 보잉 측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생산 속도를 늦췄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을 5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소비자에게 결함을 증명하게 하는 현행법은 국가폭력이고 유럽연합 EU처럼 차량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법을 바꾸자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상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 없이 대화하자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의료계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세 곳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응급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 의료 진료만 유지한 채 의사들이 청진기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떠나게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진료 재개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는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렸습니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 서비스가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대화라는 것엔 동의하면서도 대화 시작점을 찾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끝모르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환자단체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반인륜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논평을 통해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건 의대 교수들의 궤변이라며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의료 공백 사태로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0%가량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불편 내용을 보면 병원 예약이 연기됐다거나 예약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또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만이 그 뒤를 이었고 예약 취소와 수술 연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8%였고 의료 서비스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고 있다는 응답은 73%에 달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78건으로 2년 전에 비해 90%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피해가 접수된 179건 가운데 64%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이었고 진료비 환불 등 계약 관련 불만이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시술을 중단했는데도 전액 납부했던 시술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의 불만이 지난해 35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를 당부하고 시술 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스포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부터 대기업까지 참가해 모빌리티와 뿌리 기술, 로봇 등의 미래 산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협동 로봇이 자동차 부품 크기를 스스로 측정하고 조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커피 로봇도 개발하면서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무인화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된 협동 로봇을 이용하여 자동화 장비를 개발, 판매,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물류, 교통, 그리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주차와 안전 순찰 로봇, 친환경 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걸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워가고 도움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엔 300여 개 회사가 500여 개의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의 가전로봇과 드론, 그린카 박람회 등 4개 전시회를 통합한 미래산업 엑스포로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는 AI와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번 전시의 특징은 그동안의 뿌리산업, AI, 자동차 등등의 산업 중심의 박람회가 UAM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오늘의 박람회를 열게 됐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노선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SNS에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가 위반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쏟아진다고 하죠. 비의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태풍급의 강풍까지 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큰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